이전하고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기존에는 사실 비트코인 시장 자체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흐름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장으로 점점 대중화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하고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원래 이제 사이클 주기로도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그런 기대감이 또 같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큰 어떤 세력의 힘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그리고 향후 미래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집필했고 또 최근에 그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책이 이제 방금 나왔습니다. 이 책을 집필했고 또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최근 보시는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시장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대상승장이 언제인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왔고 궁금해왔고 또 일부는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은데 최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이제 좋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불장의 어떤 초입이 아닌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장과 비교했을 때 이번 장은 약간 뭐가 다르게 보이나요? 일단 기존 이제 반감기 위주로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그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죠. 네. 그것을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전하고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기존에는 사실 비트코인 시장 자체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흐름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국내도 좀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장으로 점점 대중화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하고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원래 이제 사이클 주기로도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그런 기대감이 또 같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변수로 좀 작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기대로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하면서 이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급 반등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조금 더 이제 어떤 큰 어떤 세력의 힘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럼 지금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인 건가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4년 주기의 이제 반감기 이제 비트코인 대상승장을 이제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의 이제 어떤 초입 그리고 정말 대상승장이 오는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시장에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고 하면서 약간 비트코인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자 컴퓨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호학이 기존에 있던 암호학이어서 그 양자 컴퓨터가 그것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사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부터 기존의 이제 군사 시스템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에 이제 기존의 암호학을 좀 더 양자 컴퓨터에 대응한 암호학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교체할 수 있는 기술들은 시장에 다 나와 있고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 있던 비트코인의 그 암호학 기술을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는 그 암호학 기술로 단순히 교체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은행이나 어떤 국방 이런 데도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큰 위협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이제 굉장히 비관론자들 비트코인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해온 내용이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제 양자 컴퓨터 나올 때까지 계속 주장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 붕괴 시나리오랄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붕괴 시나리오도 뭐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붕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일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붕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국가의 화폐도 붕괴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이 달러 주도록 하지만 뭐 네. 미국이 뭐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까지는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년? 한 1000년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10,000년, 뭐 20,000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도 미국이 계속 그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 제국을 계속 이끌었던 그런 나라는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라나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은 언젠가는 붕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은 좀 독특한 게 그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탈중앙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자기의 어떤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네. 화성에도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네. 그러면 이제 지구가 진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다 멸망하더라도 화성에서 비트코인을 존재할 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수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은 누구나 이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 약간 ETF로 인해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약간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본래 추구했던 약간 탈중앙화와 그 철학과 약간 충돌되지 않나.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충돌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탈중화돼 있는데 ETF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중앙화된 기관이 비트코인을 뭐 모으거나 매집하면 굉장히 큰 세력이 돼서 네. 비트코인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비트코인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ETF를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스템을 누군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서 탄생하는 비트코인을 ETF라고 하는 어떤 주식 상품으로 비트코인과 이제 매칭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걸 1대1로 주식 형태로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두 가지 점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린다는 거고 그래서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과 많은 자금이 몰리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주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떤 투자적인 요소로 더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ETF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좋은 측면이고 뭐 ETF가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 탈중앙화를 훼손할 수 있냐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 그대로 존재하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금 같은 경우도 네. 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은행에 두거나 네. 은행에 두지도 않고 금도 이제 ETF 형태로 이제 사고 네.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ETF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뭐 ETF가 해서 금을 많이 사고 판다고 해서 뭐 금의 가치가 뭐 훼손되거나 금이 뭐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란 존재에 이제 ETF가 있듯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어떤 그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ETF라는 걸로 이제 좀 더 활성화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약간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 패턴이나 시장 접근 방식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원래 그 기관하고 개인들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개인들은 이제 불장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파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기관들은 주로 이제 매집을 하죠. 매집을 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개인보다 정보가 더 빠르죠. 특히 이제 미국 그 정부하고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긴밀하게 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들이 어디까지 아는지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보단 정보가 많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있을 정책이나 이제 변화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더 이제 매집을 하고 실제 매집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하죠. 그리고 기관들은 매집을 하더라도 뭐 짧게 가져가진 않고 좀 이제 길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게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다른 그 어떤 해치 상품들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그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대응력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럼 지금이 불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뭐 여전히 괜찮죠. 비트코인을 이제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단기로 이제 살 거냐. 네. 단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사서 뭐 1년 이내에 이제 정리할 거든지 아니면 장기로 사서 뭐 한 4, 5년 가져갈 거든지 아니면 뭐 10년 이상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매수 시점 자체는 사실 그 내가 언제 수익을 실현할지에 대해서 지금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평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많이 빠졌을 때보다 굉장히 좋은 시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좀 전환한 그런 초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짧게 봐서 올 연말에 뭐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좀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고 또 뭐 길게 봐서 뭐 5년 10년 간다 이런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죠. DCA라고 하죠.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여유 있는 자금을 사모으면 되죠.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조기 대선도 저희 코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이 코인 시장이 사실 글로벌 시장이라서 네. 대선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코인 시장이 좀 독특한 게 특히 국내는 국내의 거래소에만 있는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특히 이제 국내 뭐 김치 코인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코인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코인 시장이 정책이 좀 더 뭐 코인 쪽으로 위주로 간다면 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도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떤 우리나라 정책하고 전체 그 코인 시장하고는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하고 저희 코인 시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조기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무시하기는 힘들고 그게 조기 대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선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대선 자체가 어떤 코인 시장에 이제 국내 시장 뭐 주식 시장에는 이제 영향을 주겠지만 코인 시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도 요즘에 약간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정치권 전반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해 수준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 뭐 일부 이제 대선 후보라든지 그런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의외로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좀 깊이가 있는 이런 분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맞아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뭐 신문을 봐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이제 막 결제도 되고 하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약간 위협이 오는 거죠.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하고 이런 것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 시장에 그 위협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코인은 투자 상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런 이제 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막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수준까지 좀 많이 발전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두 가지 관점이죠. 예전에는 그냥 투자의 관점, 투자자들 보호 아니면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제도권에 넣을 것인가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뭐 이것이 촉발이 된 건 이제 사실 미국 트럼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책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일부 정책들은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것을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변화 때문에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약간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좀 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폐가 그냥 짧은 시간에 투자하고 끝낼 그런 건가?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접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1년을 하고 그냥 내가 투자를 잘해서 끝내야 되는 어떤 투자 종목인 건지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장기 투자는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생활에서 들어들고 진짜 활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좀 이런 고민을 투자 전에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쪽은 장기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대비해서 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코인도 사고 뭐 일부 이제 결제도 할 수 있고 네. 하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죠. 저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자만 하더라도 그냥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자가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이자 수익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 이제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그 뭐 코인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점점 넓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결제라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장 전체의 어떤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 암호화폐 거래를 네.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또 매수하기도 하고 또 뭐 자산을 지키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하는 게 좋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미래에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보수적으로 네.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형태로든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 회사들이 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네.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다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직접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간접 형태로 보유할 것인지 이런 좀 차이가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빠르게 진입하는 게 네.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거는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내가 이제 네.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지금도 여전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매번 꾸준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립식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투자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자금을 조금 모아서 단기적으로 좀 뭐 비트코인을 이제 사고 팔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 스타일인지 모르고 하면 대부분은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샀다가 또 시간이 좀 또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때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손실 보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폐단을 막으려면 이제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사는 게 과거 모든 투자자들을 봤을 때 그나마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가상화폐 전략비트법 통과 기사 제목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걸 보고 약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제 일제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미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이제 달러로 보통 기축해서 이제 연동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고 뭐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암호화폐 자산들에 대해서 뭐 또 뭐 사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권에서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런 법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행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좀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확실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전략비축법이라는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의 지위를 갖게 될까요? 그렇죠. 충분히 디지털 금의 지위를 갖게 되고 사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디지털 형태로 된 어떤 화폐는 비트코인이 최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여러 가지를 다 쓰고 있지만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은 이 디지털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안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그 디지털에서 탄생해서 디지털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화폐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디지털 화폐냐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기존의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이제 결제를 하거나 뭐 송금을 하거나 할 때는 개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3의 은행이 필요하고 아니면 카드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서 카드 번호가 누출될 수도 있고 그죠?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 이제 보안 시스템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그 핸드폰에서 이제 유심이 이렇게 유출돼서 전 국민을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이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그런 디지털에 적합한 어떤 화폐라든지 인증 이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사건 사고가 나면 그 일반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고 나면 근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개인 정보가 한번 다 뺏기고 나면 그렇죠. 지금도 계속 보이스피싱으로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뺏긴 개인 정보는 다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디지털의 특징인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어떤 이제 핵심을 할 때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중앙의 관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거든요. 기존에는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 결제를 하거나 뭐를 하려면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3자의 신뢰기관한테 나의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안적인 비용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디지털 화폐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고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어떤 금 같은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상화폐 금지를 이제 재검토하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비축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게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다 금지해서 중국의 이제 채굴장들이 미국으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금지를 중국 내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또 아이러니하게 대부분 이제 큰 거래소들은 또 중국 중심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래도 굉장히 많고 중국인들이 채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금지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겉으로만 사실 그냥 정책적으로 겉으로만 이제 이렇게 금지했던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쨌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하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것을 공개화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그런 변화에 결국에 중국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뭐 제도화하거나 뭐 하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둔 거죠. 시장에 그대로 뒀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권으로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국이 이제 우리도 질 수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재지임립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채굴 생태계나 글로벌 노드 분포에도 어떤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날까요?
좀 더 좋아지죠.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던 게 이제 중국에도 이제 원래 그 채굴장의 가장 큰 손들이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활성화가 될 거고 그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ETF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홍콩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중국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굉장히 큰 자본은 사실 중국에 다 있죠. 그래서 그 큰 자본들이 ETF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 네. 그래서 그 ETF 시장이 중국이 열리면 이건 또 굉장히 또 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대 산맥처럼 미국과 이제 중국이 ETF 시장을 이제 비트코인 ETF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어떤 그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약간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들도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 산업을 하는 어떤 사업하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을 이제 그런 나라에서 많이 그 초청을 해요. 뭐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고 뭐 세금 혜택을 주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법정화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법적인 걸 다 보호해줄게. 네. 아직은 이제 시장이 초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나라들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캐시우드가 150만 달러 비트코인 전망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이 전망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캐시우드는 항상 보통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네. 많게는 10배, 뭐 20배 이렇게 많이 이제 예상을 했던 발언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이거를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면 네.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가겠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언제인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캐시우드의 발언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몇 달러까지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별로 다르겠죠. 뭐 네. 지금은 뭐 10만 불인데 네. 150, 뭐 예를 들어 100만 불 갈 것인가라고 네. 하면 100만 불 가긴 하거든요. 어. 가는데 이제 뭐 당장 가진 않죠. 아. 그 기간이 좀 꽤 걸리겠죠. 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오. 그래서 그 가는 가운데 또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을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은 맞는데 그 가는 과정과 여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장기적으로 한 20년, 3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계속 사가면 그게 결국엔 이제 계속 자산이 많이 늘거든요. 그런 방식이 이제 일반인들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이 약간 10년 뒤에는 100만 불까지 예상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조정 구간이나 약간 위험 요소 같은 거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4년 주기로 계속 움직였고 이번에도 이제 4년 주기 이제 불장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10만 불 뭐 많이 가서 진짜 한 20만 불 정도 이렇게 찍으면 네. 또 이제 큰 조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수익을 익절하는 게 좋죠.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리면 또 비트코인이 또 독특하게 또 비트코인 또 잘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졌을 때 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일상이 바쁘고 그냥 멀리 보고 내 노후 자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마련할래 이런 분들은 팔지 않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이제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사이클상 지금은 완전 극초반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이클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네. 와 있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가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그럼 사이클상 따지면 후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사이클상 후반이면 이제 사이클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고점을 어느 정도인지 네. 찍는지에 따라서 네. 좀 바뀌겠죠. 그래서 아, 그 ETF 보통은 반감기가 이제 작년 초에 일어났으니까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 이때가 제일 고점을 찍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이 이번 반감기 이후에 한 1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사이클의 이제 후반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후반부에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 오르고 이제 이 비트코인 조정 받을 것인가가 이제 좀 네.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럼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괜찮죠. 근데 그래요? 시장이 네.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네.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글로벌 경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이 5월이니까 내가 네. 지금 들어가서 연말쯤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네.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괜찮을 수 있죠. 그럼 연말쯤에 수익 실현화를 생각하면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믿고 지금 들어가도 아 그렇게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를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그 이제 이게 확률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투자라는 것은 네. 진짜 그렇게 예상하는 거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쵸. 변수가 있고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폭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폭락할 거를 알면 또 안 살 것인가 이럴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에는 항상 그 확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랑 상황을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뭐 하락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한 6대 4 정도로 상승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6대 4인데 그러면 여전히 6이 높지만 4라는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없진 않고. 그러면 하락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 시드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연말에 만약에 뭐 익절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내가 여유 자금이 지금 투자에 할 수 있는 여유 가용 자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1억을 넣었을 때 내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왔을 때는 이 정도에서는 내가 손절을 할 것이다.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것이면 뭐 이 정도에는 수익 실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을 가지고 하면 상승과 하락 어떤 장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없이 뭐 저 같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사야 된다 해서 사면 뭐 운이 좋아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뭐 손절 라인을 정하든지 어느 정도 또 문제는 또 팔지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1억을 했는데 막 진짜 상승장에서 2억까지 올랐어요. 네. 그럼 내가 수익 실현 구간을 2억으로 해놨으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 네. 계속 기다려요. 4억이 될 것 같고 막 8억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시장이 또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순간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손절 라인 같은 수익 구간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정해서 하면 지금 아무튼 구간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손절 구간과 수익 구간은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 네. 것 같아요. 개인이 이제 그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으면 안 되고 네. 내가 이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좀 투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괜찮네. 10만 원 넣었는데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폭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10만 원이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1억 되고 넘어가면 그 폭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넣어서 빠지고 오르는 걸 보면 내가 이제 내 감정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 그리고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든 나중이든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제 사면 이제 보겠죠. 차트를 보고 네.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지 하면서 오르면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보도 찾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보고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책들 많으니까 이번에 나온 책에도 뭐 그런 부분 제가 좀 많이 언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 손실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책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참 이런 조그만한 거에 참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도 참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 글로벌 금리 변화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영향 실제로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뭐 아주 크죠.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그 암호화폐는 일단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거시 경제죠. 거시 경제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는 바로 이제 직격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 금리 인상, 인하 이런 이제 발표들. 우리나라 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미국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주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계속 주시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은 이제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인지 인하 때문인지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 건지 이런 것들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면 이거를 좀 뭐 수익 실현하거나 손절할 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이번에 계속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장을 네네. 맞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상승의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상승하고 하락 요인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그 트럼프의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네. 관세 정책. 근데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그 네. 중국하고 협상 타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주식 시장도 같이 이제 영향을 줬고 다 같이 이제 시장이 올랐는데 결국에 어떤 관세 정책이나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서 같이 이제 자산도 오른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변수가 더 생긴 거죠. 금리나 플러스 원래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것이 좀 해소가 된 게 시장이 이렇게 좀 급반등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과거 이더리움이 수익률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이더리움 투자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이더리움을 사고 파는 방식이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뎁이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들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을 그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한 다른 토큰들을 가지고 뭐 예금을 할 수 있고 대출을 할 수 있고 특히 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뭐 유동성 공급 같은 걸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에어드랍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이제 활동들은 조금 일반인이 그냥 바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이제 뭐 디파이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알면 굉장히 그 투자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이더리움 투자로 인한 좀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뭐 이더리움 이제 스테이킹 하는 거고요.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스테이킹하면 뭐 이자를 한 3~4% 정도 더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뭐 또 재스테이킹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수익 측면에서 좋아지고 그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에 나온 책에 이제 초보자가 할 수 있게 쭉 네.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측면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 불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이런 알트코인 시즌 때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을 투자하게 되면 좀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럼 이더리움 외에도 약간 추천해 주실 알트코인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알트코인은 이제 종목들을 좀 네. 그 분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메이저 이제 시총 10위권에 있는 네.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뭐 수이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총 좀 높은 20위권에 있는 애들이 보통 알트코인 그 펌핑 장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지표들이 언제 진입하고 언제 그 내가 엑시트해야 되는지 그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책에 이제 알트코인 시즌을 어떻게 분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탈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결국에 알트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 알트코인 그 시즌이 왔을 때 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잘 종목 선정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알트코인이 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막 자기들 프로젝트를 멋있게 포장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롱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좀 힘든 구간을 많이 겪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힘들다가 나중에 또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잘못 그 선택하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많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기 코인이 좀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요 짧은 시간에 아무튼 알트코인은 이렇게 잘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이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번 이제 알트코인 불장 때 좀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아직 왜냐하면 네.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우리가 네.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책에 이렇게 설명이 네.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만 지금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 그 도미넌스가 대표적인 거고, 그거랑 이제 알트코인 뭐 시즌 인덱스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보면 지금이 시즌이구나. 근데 이미 시즌이 왔을 때는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오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적기죠. 아주 좋은 시기고. 근데 아무리 좋은 적기라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내가 이제 알트코인 전체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몇 개 이제 잘 골라서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좋은 코인 프로젝트의 공통된 특징 3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라면 일단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기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네. 그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뭐 리플,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시총의 상위권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 플러스 또 하나는 그 알트코인을 만든 이제 팀들, 파운더라고 하죠. 그 팀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계속 잘 만들고 있는가, 그거고 마지막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내러티브. 이 알트코인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트렌드가 변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알트코인 시장에서 그 시총을 가져가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도지코인 같아요. 도지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에서 이제 포커해서 만든 비트코인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민코인의 대장이고, 그리고 어떤 코인 시장에서 민코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민코인 그거 뭐야 뭐 짝퉁하냐 뭐 이랬다가 지금은 민코인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민코인을 막 발행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민코인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트렌드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약간 민코인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요? 최초의 민코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코인이라는 것에는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지코인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굉장히 이제 시장의 어떤 테스트를 잘 견뎌낸 대표적인 어떤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맞는 거죠. 굉장히 이제 오래됐고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팀들은 뭐 초기 이제 그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좀 재미로 만든 거긴 한데, 근데 비트코인을 포크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경감이 똑같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이제 탈종합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이제 내러티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다시 민코인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민코인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 투자들이 민코인 투자할 때는 사실 모든 걸 주의해야 됩니다. 민코인 투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웬만한 투자는 전 다 하거든요. 뭐 모든 것 거의 다 건드려 보는데 민코인 투자도 한참 했는데 민코인 투자는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극초기의 투자들 많이 했었는데 민코인을 하려면 24시간 민코인만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민코인 종류가 진짜 수천 수만 가지 나고 하루에도 막 계속 탄생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어떤 거는 뭐 10,000%, 20,000%도 가고 그 수익률 보고 막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스캠도 있고 막 러그풀이라고 하는지 그 발행했다가 도망치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뭐라고 하죠? 완전 야생 그 자체예요. 민코인은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만약에 하실 거면 그런 이제 시총 낮은 거 말고 시총 높은 민코인들이 있어요. 도지코인이라든지 솔라나의 이제 메인 민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계열의 이제 메인 민코인. 그러니까 민코인 중에서도 좀 오래됐고 이런 것 시총 높은 그러니까 100위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신생하는 민코인 투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진짜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각오가 없으면은 들어가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겪겠네요. 거의 다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또 최근에 가상화폐 현물 ETF 70개 무더기 승인 심사 중 약간 이런 기사들을 접했는데요. 이 현상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ETF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승인될 거예요.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승인될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계속 이제 신청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전에는 비트코인만 승인되고 이더리움은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승인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가 이더리움 했으면 다른 알트코인도 다 승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좀 더 수혜가 된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ETF에 승인되면 과거와는 다른 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금방 샀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초기라서 리스크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도권에 다 어떤 규격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이 이제 슬슬 규제를 많이 풀기 시작하겠죠? 네네. 그러면 코인 시장에도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죠. 그렇죠, 네네. 그럼 그 변화를 저희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이제는 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도화를 한다는 것은 이걸 한다고 해서 금방 그 뭐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 바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시총 높은 거는 뭐 괜찮지만 그 시총이 좀 낮거나 신생하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나왔다가 이제 사라질 리스크가 많은 알트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최근 또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5%까지 올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게 승인되면 코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투자자들도 많고 그 투자층이 좀 많아요. 그리고 리플에 이제 기대하는 것도 많고 리플이 이제 또 전통 금융하고 이제 연계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ETF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리플도 승인되고 이제 승인 가능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 포함해서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이제 그 메이저 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시간이 문제지 승인이 대부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ETF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것이 이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제도권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갈 건지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2025년을 주도할 알트코인 테마는 어떤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뭐 트렌드가 매번 바뀌긴 하니까 그래서 2025년에는 기존에 좀 오래됐으면서 좀 그 시가총액의 어떤 전고점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메이저 코인들이 제 관점엔 거의 다시 전고점은 다 돌파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근 시장의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 시가총액 2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더 성적이 좋았고 뭐 이런데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한 6-7배도 오르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오히려 몇 년 전 가격이니까 엄청 비탈릭 부테린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알트 불장이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같은 시총이 높지만 그런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역시 이더리움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한 축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지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출현되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막
오르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코인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소액 투자자 기준으로 500만 원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알트코인에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500만 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00위권 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 가지 마시고 100위권에서 좀 오래됐으면서 괜찮으면서도 그 차트를 보면 정고점 대비,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 네. 굉장히 낮은 코인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이제 500만 원이라면 한 5개 정도만, 너무 많이 해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5개 아니면 뭐 3, 4개 정도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러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좀 정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올라가야 될 범위가 많이 남아 있고, 네. 뭐 솔라나는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여전히 정고점 남아 있고요. 그래서 민코인 중에 뭐 도지코인 같은 것도 또 괜찮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코인들도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뭐 에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단지 상위 시총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보면 쭉 나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 코인이고, 도지코인은 민코인이고, 이게 두 개가 좀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하나씩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는 이번에 또 나온 책에 전체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중에 하나씩 이렇게 뭐 5개까지 담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반대로 약간 상장 폐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알트코인도 있을까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이제 일단 김치 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 김치 코인이라고 네.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김치 코인을 알 수 있냐면,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싸매만 있고,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 바이빗, 뭐 OKX 이런 데는 없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사지 마시고요. 굳이 뭐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사더라도 진짜 조금만 사고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 내고 빨리 빠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보더라도 이제 100위권 내에서만 보면 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100위권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대표 거래소에 다 있는지 그런 것들,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이제 메이저, 빗썸하고 업비트에 있는지, 이런 것만 위주로 해도 뭐 정말 리스크하게 뭐 코인이 갑자기 0원이 됐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죠. 그럼 500만 원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5억 원이 있든 우선 100위권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안정적으로 이제 100위권 안에 있고, 내가 좀 네. 근데 더 좀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5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은 이제 100위권에서 하고 100만 원 정도 좀 배팅을 해도 좋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 한 500위권까지 네. 좀 내려가서 500위권 안에 있는데, 여기 조건은 이제 신생 코인이어야 돼요. 새롭게 내러티브를 이끄는 코인들 중에 네. 예를 들어 500위권에 있다면 얘가 빠르게 성장하면 100위권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을 내가 골라서 한두 개 이제 좀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률이 이 100위권에 있는 수익률을 다 상회하는 거죠. 네. 하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500위권 코인 있을까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 책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언급을 해버리면 네. 뭐라고 하죠?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사야 되는데, 네. 이해를 못 하고 사면 네. 그 대응을 못 하거든요. 떨어질 때. 그래서 그 책에 그런 코인들이 좀 몇 개 언급돼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책에 언급된 코인 중에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하고 코인 개코에서 200위에서 500위권 사이의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 중에서 괜찮은 걸 몇 개 선택해도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희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맛보기는 해주셔야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최근에 네. 이제 책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베라체인이라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 네. 한 100에서 500위권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급등하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좀 떨어져 있을 때 좀 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담았다가 시가총액 좀 높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면 약간 향후 기대하는 코인 프로젝트나 기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향후 뭐 저는 계속 그 좀 플랫폼 위주의 코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플랫폼이나 이더리움 같은, 네. 솔라나 같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더리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 플랫폼들은 전쟁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2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시장의 네. 어떤 의문이 계속 있고, 솔라나가 이더리움 뭐 제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리플이 다 제끼고 2위 갈 거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다 1위는 못 가요. 비트코인은 변함없습니다. 네. 그래서 2위 자리를 누가 이제 이더리움을 지킬 건가 아니면 아,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탈환할 건가. 대표적으로 네. 이제 솔라나 같은 게 가장 네. 주목받긴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 시장을 보고 있고, 그런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도 또 잘 고르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환 대표님과 비트코인의 약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살펴보면 좋을 알트코인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이걸 보고 구독자분들이 인사이트 얻어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만 이제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책, 그리고 에어드랍 1억 시드 만들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그 뭐 예스24 같은 데서 서문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진짜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에어드랍 만든 그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투자라는 것이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그 손실 하나도 없이 영원부터 이제 에어드랍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네. 그거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해서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이든 아니면 알트코인을 좀 생태계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 지금 또 알트코인 이제 불장의 초기니까 지금 빨리 요걸 빨리 습득해서 내가 종목을 잘 선정한다면 올해 연말쯤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으로 네. 웃음을 가지면서 연말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연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